네, 그러면 제가 먼저 발표 시작할게요. 저는 앞부분에 국제보건, 세계보건, 식민의학이라는 주제를 먼저 가지고 발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거 책 주제가 식민의학과 그 유산이거든요. 그래서 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상태에 관해서 이야기가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우선 두 번째 장에 제가 국제보건, 세계보건, 식민의학 이라는 주제, 그러니까 개념을 먼저 설명을 적어놨어요. 국제보건을 먼저 보면은 국제보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세계 수준에서의 사람들의 건강, 과제 혹은 그에 관한 연구하는 인중위생, 역학, 의학, 간호학, 인류학 등의 복합적인 학문 영역을 포함한 보건을 의미하는데요. 책에서는 국제보건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를 포함하여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보건 문제와 개입을 정의하기 위해서 도입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은 조금 더 큰 집단에서의 개념이어서 국제보건이 세계보건 안에 포함될 수 있는데 세계보건은 집단보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국가적으로 이루었던 노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경계가 없이 이루어진 보건의 제도를 세계보건이라고 의미하는 것이고요. 식민의학은 쉽게 말해서 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의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19세기에 제국의 규칙이 지배하던 식민지 시기에 있었던 의학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파트를 보시면 국제보건과 세계 제국에 관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PPT인데 제국의 여러 주에 걸쳐서 그 식민지 시대가 있었을 때 제국의 여러 주에 걸쳐서 발병하는 새로운 질병들이 엄청 많이 나타났어요. 원래는 한 국가에만 있었던 질병들인데 새로운 인종들이 그 새로운 땅에 가게 됨으로써 그 사람들이 면역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서 그런 질병들이 새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심지어는 해외 무역을 중단하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나라에서 국제보건을 위해 노력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세계보건, 그러니까 국제보건이 포함된 세계보건의 선도를 유럽의 식민지 지배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 자체를 시작한 나라가 유럽이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언제부터 보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식민지 영역을 넓혀 나가다 보니까 신세계,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의 해상을 탐험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콜럼버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콜럼버스 교환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새로운 영역에 가면서 새로운 질병에 노출이 되고 그 사람들은 그런 새로운 질병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때까지 사람이 죽는 게 세균 때문에 죽는 거라고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가기 시작하면서 치명적인 사망률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병원군에 노출된 유럽인들은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많이 죽어나가기 시작했고 하지만 거기에 있는 토착민들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그때부터 보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되었죠. 한마디로 유행병에 대한 민감성의 차이가 유럽 사람들로 하여금 보건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건데요. 유행병에 대한 민감성의 차이가 유럽 사람들에게 인종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주장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행병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나쁜 인종이고 그거로 인해 피해를 보는 그거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거는 상대적으로 좋은 인종을 가진 유럽 사람들이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식민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토착민 집단의 건강을 악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예를 들어 수면병의 유행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를 일부러 퍼뜨리면서 그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의 힘을 뺏어서 그 식민지 영역을 넓혀 나가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염병 사망률의 차이는 어떻게 인종적 위계로 이어졌는지를 보면 유럽의 제국주의적 프로젝트를 정당화할 수 있는 신의 계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럽이 여러 나라로 퍼져 나가는데 거기서 계속 사람들이 죽어 나가니까 이거는 신이 내린 기회이다라고 말을 한 거고, 유럽인들의 신체에 비해서 야만인들의 신체가 허약하다는 증거로 삼았어요. 이거는 유럽인들이 식민지 영역을 넓혀 나가면서 식민지들은 자신의 땅으로 불러서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 노예로 부렸는데 그 사람들이 유럽으로 넘어올 때마다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신체가 약하구나. 그러면 야만인들이고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인종적 위계의 질서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식민의학을 정리해 놨는데, 식민의학은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유럽 사람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탐험대가 건강 상태 면에서 심각하게 몰락이 되면서 유럽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죽어나갔는데 끊임없이 식민지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유럽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갔는데 그때마다 죽어나간 거예요. 근데 최초로 그런 탐험대 건강 상태 면에서의 몰락을 모면한 게 퀴닌을 사용한 열대열 극복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퀴닌이라는 항생제라고 해야 하나요? 항생제를 사용해서 열대열을 극복하였고, 그걸로 인해서 그 아프리카 또는 아시아 지역으로 나가는 유럽인들이 죽어나가지 않기 시작한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퀴닌은 실험실이자 실험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라리아 치료제로 오늘날까지 아직도 사용되는 게 퀴닌이라고 합니다. 그 열대열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열대의학이라는 개념도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열대의학은 세균이 질병의 원인이다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탄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열대의학을 보면 그 특정 위도나 지역에서 더 많은 확률로 일어나고 대부분 곤충을 매개로 전파되거나 기생의 요인으로 인해서 발병되는 그 질병을 주로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열대의학의 발전에 따라서 더운 지역에 거주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감염시킨 병원군과 매개체를 더 많이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로 세균 일련이 질병 통제를 위해, 그러니까 인간이 낮은 수준에 있어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병을 얻는 게 아니라 세균이라는 질병의 원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병을 얻게 된다라는 개념이 확립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보균자라는 개념이 동시에 생겨버린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필리핀 사람들인데, 유럽 사람들이 필리핀에 가면은 꼭 질병에 걸려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감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죽어나가지 않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필리핀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지역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 면역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건강한 보균자, 즉 미생물 반란자로 여겨지게 되면서 이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 자리 잡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정리한 책의 내용입니다. 해봤어요? 애가 안 했는데 거꾸로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 코로나 아프다 말았잖아. 그러니까요. 어머니는 보냈대요 지금? 네, 그러면 이어서 제가 파트 2인 국제교육과 국제국어기구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네. 네,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파트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질병인 콜레라랑 황열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이제 콜레라는 전에 제가 OT 때도 설명드렸듯이 널리 전파된 그 바운더리들을 초월해서 전파되는 질병의 예시고, 황열 같은 경우에는 지역 풍토병의 예시가 되게 되는데, 두 질병을 이제 기점으로 국제국어관과 국제교육과 생물의학의 뒤섞인 역사,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이어진 이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19세기의 콜레라 유행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콜레라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이 무려 7번이나 이제 관측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유행했던 질병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팬데믹이라는 거는 세계적으로 이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가리키고, WHO의 6가지 경보 단계 중에 최상위 단계인 6단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은 유럽에 있었던 콜레라 유행을 중심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2번째에서 5번째까지의 콜레라 유행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고, 6번째는 이후에 체계를 좀 거쳐서 조금 영향을 덜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예시로는 2번째 콜레라 팬데믹에서는 영국에서 5.5만 명, 헝가리 10만 명, 프랑스 10만 명이 사망했고, 이외에도 미국, 멕시코, 이집트 등등의 국가에 콜레라가 퍼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콜레라가 빠르게 전파를 하게 된 데에는 수에즈 운하 같은 여러 가지 교역 장치들의 건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이런 교역 장치들이 건설이 되게 되면서 감염성 질환이 전에는 지역에만 머물렀다면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그 인터랙션을 하게 되면서 감염성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행병의 발생은 당연히 국제교육의 미래에 큰 위협을 끼쳤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최초의 국제적 상금보건기구인 OIHP 국제공중위생처가 이제 만들어지게 됐고, 이건 사실 콜레라를 주요 안건으로 한 여러 번의 국제위생회의에서 기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이렇게 콜레라가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사실 콜레라의 원인조차도 몰랐다는 사실인데요. 당시에는 사실 콜레라의 원인으로 여겨졌던 굉장히 큰 가설이 미아즈마설이라고, 세계는 도끼 이론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이론 같은 경우에는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에 독이 있는 안개나 나쁜 공기, 그러니까 공기가 질병의 전파 원인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여러 가지 콜레라를 예방한다고 했던 것도 대부분 불쾌한 악취를 제거하는 거를 목표로 했고, 그래서 막 유럽인들은 언덕 위에다가 살게 하고 토착민들은 낮은 밑에다가 살게 하면서 뭔가 공기가 더 잘 통하니까 이곳에서는 병이 일어나지 않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콜레라의 원인을 결국 밝히게 된 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여기 나오는 존 스노우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직접 런던의 빈민가들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면서 콜레라가 이제 수인성 질병, 물로 인한 질병이다라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옆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런던의 빈민가인데요. 여기 보면 약간 검은색으로 나와 있는 그 지점들이 약간 어떤 특정 중앙 파트를 중심으로 약간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직접 다 조사를 하면서 이걸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그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유행병의 진원지, 그러니까 최초 발병자의 정화조, 쓰던 정화조가 그 펌프랑 근접을 해되어 있었고, 정화조 벽이 부식되어 있어서 그 펌프로부터 그 오염된 그 미생물이 넘어왔다라는 걸 확신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콜레라 환자들이 이제 펌프를 둘러싸면서 무리지어 발생했다. 이것 또한 존 스노우가 본인의 가설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 스노우는 놀랍게도 지역 이사회를 설득해서 이제 펌프를 폐쇄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 스노우가 그냥 별것 아닌 그냥 역학 연구를 한 것 같은데 왜 이게 의의가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일단 먼저 이게 증거 기반 전염방학을 지지하는 최고의 성공적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예시인데, 과거에 제멜바이스라는 사람이 이제 산육역 산부인과 의사로서 일하면서 산후열이 산부들이 감염되는 그 질병들이 이제 의사들이 손을 안 씻어서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그걸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친 사람으로 몰리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해요. 그래서 존 스노우가 이
수인성 질병이란 거를 주장할 당시에도 그 기존의 장기설, 미아즈마설이 그 공기로 인해 전염이 된다는 설이 굉장히 천동설과 맞먹는 지지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뒤엎을 수 있었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슨호는 의회에 가서 이런 기존의 사업들이 의미가 없다, 질병과 무관하다라는 걸 연설하기도 했고 이후에 의학 미생물학의 발전이 스노우의 의심을 확증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노우의 연구가 모두에게 적용되지는 못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과학적 증거보다는 국내 사업자들의 우선순위가 더 중요했던 것도 있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국제위생회의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약 40년간이나 활동이 좌절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콜레라를 넘어서 두 번째 파트인 황열 그리고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파나마 운하라는 게 옆에 있는 지도에서 보시면 아까 전에 수에즈 운하 때문에 콜레라가 많이 퍼졌다고 했잖아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쪽에서 그때 말씀드렸듯이 막 이집트 쪽으로도 퍼지고 막 유럽 각지에서도 퍼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겠다 이런 원대한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계획에 실행하면서 인부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는데 그 인부들이 거기에 있는 열대병인 황열병과 말라리아로 인해서 많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어 있다가 20세기에 들어서 이제 미국이 다시 개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02년에 완공 계획을 발표하고 이제 프랑스의 사례를 전해 봤으니까 인부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한 목표로 이제 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흑인들이 열대야에 상대적으로 면역이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아프리카계 노동자들을 재배치하게 되는데 결국 이분들도 열병의 약간 희생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라는 부분이 또 뒤에 나오는데요. 이제 첫 번째 파트는 이제 황열의 매개체, 아까 전에 콜레라의 원인을 발견했듯이 황열의 매개체인 모기, 황열의 모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질병이다라는 거를 알게 되고 두 번째로는 여러 국가와 기관들이 지원을 해주게 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 황열의 매개체 발견에 대한 설명 같은 경우에는 쿠바의 의사인 카를로스 필라이가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쿠바에 있던 미 육군 의사가 이 이론을 입증을 하게 돼요. 약간 더러운 천이란 이부자리에서 살았지만 모기로부터 해방되었던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모기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황열병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이 이론이 정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국가와 기관의 폭넓은 지원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보건 정책이 특정 그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파나마 운하 건설과 관련된 모든 지역들에서 다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긴밀한 여러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제위생협의회를 개최하게 되고 여기서 아까 전에 말했던 황열의 매개체를 발견한 필라이가 조직위원회에 포함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협의회들에서는 국제교육에서 질병이 미치는 일반 영향, 격리 예방 해운 구제 등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마침내 국제위생처인 ISB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에 힘입어서 1905년에는 황열병이 박멸이 되게 되고 1914년에는 파나마 운하가 완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과정들이 어떻게 해서 이 파트 2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해서 국제보건 이런 기구들이 우리가 아는 WHO나 이런 거 전에 있던 기구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을까라는 파트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파나마 운하라는 걸 건설하기 위해서는 열대병인 황열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황열에 대한 뭐 과학적 증명도 필요했지만 여러 가지 국가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했고 이로 인해서 회의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ISB라는 곳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ISB가 어떻게 PAHO라는 범아메리카 보건기구, 현재까지도 존재하는 이런 기구로까지 발전되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그냥 간단한데 맨 처음엔 PASD라는 위생처라는 기구로 바뀌었다가 현재는 PAHO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PAHO는 질병 감시 방법을 표준화하고 모델 구축을 하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국제보건기관들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국제보건기구들의 역할과 관련해서 항상 많이 등장하는 재단이 록펠러 재단인데, 이 재단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 기반을 두고 있고, 당시 20세기 초에 WHO 외에도 두 개의 초국가적 보건 조직이 더 있었어요. OHIP와 국가연맹보건협의회가 있었는데, 이 두 기관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어요. 그리고 감염성 질환의 박멸과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국제보건기구들이 이제 20세기, 19세기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당시 초반에 생겼던 이 국제보건기구들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먼저 의의 같은 경우에는 초지역적 공중보건 정책을 수립을 할 수 있었어요. 전에는 다 국가 차원에서만 이루어졌다면, 이제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초지역적인 공중보건 정책이 수립을 가능했고, 그래서 우리가 파나마 운하도 지을 수 있었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새로운 합리적 법적 권위 및 안정성을 가지고 이런 정책들을 계속 강화해 나갈 수 있었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사실 관유제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걸로도 알려 있는데, 사실 효율적인 사례도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록펠러 재단의 12지정층 박멸 캠페인에서는 필리핀에서 집단을 개입의 단위로 나눠서 전문화된 위원회가 각각 이 집단들을 담당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박멸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한계점들도 많았는데요. 일단 제일 첫 번째 파트는 중앙화된 규칙과 과정이 지역적 실천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여담이지만 이 부분이 한글판에서 좀 번역이 반대로 되어 있어서 혹시 정확한 해석을 원하신다면 영어판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로는 지역적 맥락에 주목하는 게 필요한 질병에 대한 대응이 되게 미흡하다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결핵 같은 경우는 사회경제적 조건이랑 굉장히 관련성이 큰데, 록펠러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결핵과 같은 질병,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결핵과 같은 사회경제적 조건과 관련된 질병들에 대한 언급은 피했고, 페루의 토착민 반대로 페루의 토착민 집단에서는 결핵에 대한 박멸 운동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보건기구들이 토착민 집단에서 하는 프로젝트들보다 지역적 실천에서 매우 떨어져서 중앙화된 규칙과 가정만 중시해서 이런 부분에서 한계점을 가진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막스 베버의 첫 일창에 비유되는 한계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사회적으로 형성된 지식 구조에 도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국제보건기구들이 여러 가지 관리 체계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 뒀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게 굉장히 적고, 아까 전에 말했던 지역적 한계와 비슷한 맥락으로 여러 한계점들을 가지게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과정의 PTC화라는 말로도 설명되는 문제인데, 록펠러 재단의 12지정층 박멸 캠페인, 아까 전에 관료제의 효율성으로도 등장했던 예시인데, 이건 사실 또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이게 전역에서 그냥 다 시행이 되었다고 해요. 뭔가 특정하게 자세히 조사를 하고 진행한 게 아니라 그냥 전역에서 시행하기로 중앙적으로 결정을 해버리면서 유행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멕시코에서도 진행되는 등의 비율을 보였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과정의 패티시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과정 그 자체에 너무 집중해서 뭔가 지역적 맥락이나 이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파트 2에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래서 PHO랑 록펠러 재단이 어떻게 식민의학이랑 또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봐보자면, 전에 식민의학이 계속 얘기했던 전통적이고 뒤떨어지고 비서구적인 문화의 현대화를 바라는 그런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전에 OT 때도 설명드렸던 수직적 접근, 특정 질병에 대해서 전체 체계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질병에 대해서만 대규모 박멸 캠페인을 벌여서 전체적인 수평적 접근이나 체계 발전에서는 굉장히 미흡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특정 질병에 대한 대규모 박멸 캠페인을 진행했냐라고 물으신다면, 이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감염병 박멸 같은 경우에는 매개체 통제 기술 등 약간 특정 사회경제적 맥락 고려보다는 이런 특정 기술로 해결이 가능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쉬우니까 더 집중을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끝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20세기 초의 형식적 국제보건 관료주의는
표준화 효율성 초지역적 협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공동체의 참여,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대한 고려는 굉장히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고 전에 말했던 식민의학에서의 접근과 굉장히 유사하게 뒤떨어진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비용 대비 효율적이기만 한 굉장히 협소한 접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사실 국제보건기구들이 이때 처음 만들어진 거니까 이런 면에서 트렌드들이 미흡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다양한 단체들이 등장하면서 이 트렌드도 되게 많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제 1950년, 60년에 말라리아랑 소년도 박멸 정책의 유령처럼 실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그럼 저는 한슬님의 발표를 이어서 이러한 식민의학의 담론들이 1900년대를 지나서 1950년대부터 WHO의 설립과 그 이후의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WHO와 국제보건의 틀이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확인하고 특히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가장 큰 두 가지 프로젝트 말라리아 박멸 프로그램과 천연두 박멸 프로그램 그리고 각각의 한계 그리고 앞으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2차 대전이 종식된 이후에 앞으로 개발이란 언어는 주로 과거 식민지였던 사회와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국가와 선진국 간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재정립하게 되었는데요. 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식민지의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대부분 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해리 트루먼의 1949년 대통령 취임식 연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저개발 지역의 성장과 개선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냐면은 어떠한 공평한 거래라는 개념 자체도 생산력 증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특히 현대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믿음이 강하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안 된 지역에서 선진국이 들어가서 자원을 공급해주는 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원이 부족하고 선택적으로 하지만 단기에 투자를 하겠다는 그러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결핍의 사회화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서비스를 공급할 것인가 혹은 장기적으로 보고 어떠한 인프라나 환경을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 이러한 고민들은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국제보건 프로젝트들이 안고 있는 고민 지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 기관이 바로 WHO인데요. 이러한 국제보건기구는 194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WHO가 기존에 아까 한슬님께서도 발표해 주셨던 PAHO나 OIHP 그리고 유럽의 기존의 기구들을 하나로 통합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로 통합했지만 기존의 여러 기구들에서 각각의 지역별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유럽이나 어떤 미국 국가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 사무소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 지역 사무소들이 제네바 본부에 보고하는 식으로 분권화된 형태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WHO가 첫 번째로 수행했던 역할은 1947년 이집트에서 발병한 콜레라인데요. 이는 WHO 관리들의 외교적 노력과 기술적 도움으로 인해서 콜레라를 제수를 통해 치료를 했고 다량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WHO는 처음으로 국제적인 어떠한 자문이나 협력기구로서 정당성을 확보했지만 아직 1차적인 어떠한 자금을 제공하거나 프로그램을 설립해서 가이드라인을 확보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WHO가 가장 먼저 이런 자금 확보 기구나 수집자로서 역할을 확보하게 된 계기는 바로 1955년 말라리아 근절 프로젝트입니다. 말라리아에 대한 질병을 알고자 할 때는 우리가 기생충이 어떠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현대의 말라리아 근절 캠페인이나 프로젝트 역시도 이러한 취약점에 초점을 맞춰서 해결하고자 하는데요. 크게 인간 숙주의 알을 낳을 때와 아노펠레스 모기의 몸속에 감염원으로 잠복할 때 이 두 가지 취약점들을 우리는 활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활용 방안은 매개체형 활용 방안으로서 잠재적인 모기 산란지에서 물을 빼거나 가정이나 들판대에서 살충제를 사용하고 살충제를 뿌린 침대 네트를 널리 배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의 장점은 그 당시 식민지 관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보건체제를 유지하기가 용이했다는 장점이 있어서 널리 되곤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방법은 기생충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어떠한 의학적인 예방이나 치료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사용했던 약이 바로 퀴닌과 아르네미신입니다. 아까 주연님께서도 소개해 주셨던 약품인데 이는 다른 먼 훗날에 저항성을 가지게 되는 문제점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가장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안이라고 도입되었던 방식입니다. 하지만 말라리아 1차 사업의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이 사업은 말라리아가 도는 모든 지역의 가정에 이 병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적어도 1년에 한 번 약을 살포하겠다는 단순한 모토가 있었는데요. 이의 문제점은 모든 가정에 살포하겠다는 그 일념 때문에 매우 먼 지역까지도 무조건 가야 하는 불편함과 불필요한 비용과 에너지 소모가 있었고, 아까 위아래로 인한 접근 방식으로 인해서 각각의 지역에 대응하는 어떤 유연성이나 탄력성이 부족했고, 지역 주민들과의 불신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또 아까 두 번째 의학적 접근에 대해서는 1960년대에 이르자 모기는 DDT에 의해 말라리아 기생충은 클로로키닌의 저항성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 패커드는 이러한 MEP 사업의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떠한 의학적 저항성보다도 기술적 해결책에 대한 압도적인 믿음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의 동향으로서는 식민지 시대 종식 이후에 새로운 항생제나 DDT 같은 살충제가 개발되면서 이러한 과학기술로서 식민지 지역의 개발을 앞장서자라는 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특히 이러한 대상 국가들의 경우, 섬나라나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이러한 믿음이 더 강해서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바꾸기 힘들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즉, 말라리아가 어떤 농업적 전통, 그 나라들의 팽배해 있는 관계형 저수지나 노동 이주 패턴 같은 사회적 요인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적 측면을 무시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주로 활용하다 보니 이런 사실을 경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쯤 이 시점에서 맥큐안 가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맥큐안 가설은 지금 우리가 하는 여러 의학적 개입이 과연 보건 성과의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는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인데, 맥큐안은 크게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주로 감염병인데, 감염병의 경우 의학적 수단이나 감염에 대한 노출 빈도, 그 영양 상태 정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1848년에서 1854년을 지나서 1971년까지 호흡기 질환에 의한 사망자 수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치료의학적인 어떠한 개입이 있기 전부터 이미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서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맥큐언이 던지는 의문은 과연 이러한 효과가 정말 의학적인 개입 때문에 일어났는지 아니면 기존의 환경 변화 때문에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맥큐안 가설에 의한 반박으로 지금 미국인의 사망률의 9가지 큰 원인에 대한 그래프를 오른쪽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HIV 감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학적 효과에 의해서 큰 감소폭을 나타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자료처럼 HIV 감염이나 다른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의학적 개입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개입이 충분히 효과가 있다. 해서 지금도 아직도 논쟁 중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가설은 저희에게 의학적 개입
이 보건 성과의 개선에 기여한 정도도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를 둘러싼 환경에 의한 영향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해준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볼 천연두 박물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WHO 창립 이후에 가장 효과적이고 우월적인 설계를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프로젝트입니다. 천연두 박물 프로젝트는 우선 대규모로 예방접종을 시행해서 전염병이 퍼지는 모든 지역의 80%의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했습니다. 또한 감시와 봉쇄 정책을 효과적으로 피기 위해서 지역 보건 관리자들의 신속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천연두 박멸이 가장 빠르게 성공했던 원인으로는 식별이 용이하고 증상이 빨리 나타나고 전파 과정이 추적 용이하고 백신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적인 프로젝트에도 한계가 있었는데요. 바로 남아시아 지역에서 백신 접종을 폭력적으로 강요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영양 구축에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관련된 내용인데 수직적 접근 방식을 통해서 각각의 지역적인 맥락을 간과해서 집단을 병리한 시민의학의 담론을 그대로 이어갔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가 이렇게 식민의학의 유산을 살펴보는 의의는 바로 오늘날에도 국제보건의 실천에 이러한 식민지적 보건 구조가 남아있는지, 국제보건에 프로젝트를 도입할 때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특성은 어떠한가 고려를 해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비판적인 관점을 통해서 익숙하지 않은 주제를 다루고 최근의 노력과 과거 식민지 규제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사이의 어떤 연속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와 균열을 살펴보겠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식의 틀을 계속 우리가 바라보고 다시 비판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반성을 통해서 현재 국제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현재 말라리아 특집법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짝 조사를 해봤는데요. 현재 가장 각광받는 사업은 빌 갤린다 게이츠 재단의 지원을 받는 GM모기 프로젝트입니다. 이 GM모기는 유전자 조작 기술을 통해서 과학기술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인데요. 타겟 말라리아 프로젝트라고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수컷 모기 개체수를 독점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식입니다. 그 이유는 암컷이 주로 말라리아 모기를 전염시키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수컷 모기의 개체수를 증가시켜서 암컷 모기의 수를 줄이겠다는 거에 의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과학기술로서는 MIT의 도시공학 연구진에 의하면 이러한 모기를 단독적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기 인간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 모델링을 하는 접근에서 모델링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이런 위에서 아래 또는 아래에서 위에 수직적인 보건의료 사업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시키는 방향 역시도 같이 고려해 봐야 할 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현대의 얘기라기보다는 과거에 맨 처음에 국제보건이라는 개념이 약간 어떻게 시작했고, 약간 식민의학, 열대의학, 이런 선교의학 이런 개념으로서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국제보건기구들이 어떻게 공통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게 마침내 WHO라는 것으로 귀결되었고, 그리고 WHO가 이제 어떠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서 막 따로 특별히 토론 주제를 정하진 않았는데, 그냥 굳이 얘기하자면 약간 식민의학이 제가 아까 전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많이 가지잖아요. 일단 그 집단 자체를 되게 경시한다는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민의학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약간 그래도 유의미했던 것 같다. 아니면 뭐 초기여서 그래도 이 정도면 약간 납득 가능하다. 아니면 여튼 그래도 더 약간 harm을 good보다 더 많이 한 것 같다 등등 다양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